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일단 그렇다. 이게 유효인 계약이 있는데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계약이고 되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 끝내는 거예요. 장래효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계약 해제 같으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유효죠. 그런데 나중에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 그 말이 결국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해제를 하려면 여기에 해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해제권과 관련해서 이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 있다. 요거는 경합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경합한다는 것은 둘 다 생긴다 이런 뜻인데 또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는 매매 계약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래서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1억의 계약금을 주는데 그 계약금 준 것에 의해서 해대권을 미리 유보해 둔 것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약정 해대권이 인정되는데, 만약에 또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법정 해대권도 같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약정 해대권의 유보 또는 위약권에 관한 특약 등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대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약정 해대권이 있어도 법정 해대권은 또 생긴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대권은 성질이 기본적으로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형성권이 되는 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게 유효이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형성돼 버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단독행위로서 해제를 했더니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해제계약, 요거는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이렇다. 해제는 성질이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성질이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해제에 관한 규정이 합의해제에 유추 적용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얘기했었죠. 손해배상, 이자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제3자 보고는 해줘야 돼. 그게 3동그라미다. 그래서 3동그라미 손이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해제계약, 해제에 관해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해제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에 또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것이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계약은 계약이니까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죠. 합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합의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가 꼭 명시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
인정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쌍방모두 이행 제공이나 최고의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를 할 때 꼭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상관없죠. 이행 제공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행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행 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 이게 인정되려면 먼저 이행 지체가 돼야 되니까 우리 쌍무 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내가 이행 제공을 해야 그쪽에서 안 주는 게 이행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 줬는데 등기 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이행 제공 준비해 줬는데 이게 매수인 잔금을 안 줄 때 그때 이행 지체가 된다고요. 근데 합의에 대해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행 제공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과 관련해서 묵시적 합의해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묵시적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뭔가 합의해제, 계약을 해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 거죠. 우리 이제 의사표시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침묵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승낙을 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어. 그러면 계약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전에 매도인 청약은 실효된다. 이 말은 합의해제가 안 됐다. 계약이 안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3번에 해제계약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해제 계약과 해제는 구별되죠. 그래서 해제에 관한 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합의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해제를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원상회복음으로써 받은 금전에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자를 더해서 줄 것은 아니다. 이자를 가해야 할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유추 적용을 해준다. 유추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제3자는 보호해줘. 손해배상 이자는 없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러면 요 문제 때문에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다. 우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부동산 X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요게 매매 계약이 이게 이렇게 됐다고 보자고요.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어.
또는 취소가 돼버렸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해제가 돼버렸어.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합의해제도 그래요. 합의해제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계약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이렇게 전개가 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해버린다. 그래서 소유권은 복귀해버려. 그래서 갑은 이제는 이제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등기 말소하는 것은 이게 소유물 방해지거 청구권, 그리고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걸 행사하는 것인데,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요거 좀 봐주십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참고로 이제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요게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마치 권리 없는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예요. 그런데 요게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 원칙이 하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리병한테 요거를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의리 소유자가 아니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의리 소유자가 아닌데 병한테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말도 안 되지. 내 것이어야 넘겨주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제3자를 보호해줘. 이때 이 제3자는 부동산 물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등기를 한 사람이 해야 돼. 동산 같으면 인도, 그래서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물권적인 권리, 대항력을 갖춘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채권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호를 해줄 건데, 요게 합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만큼은 유추 적용을 해주자, 요 얘기인 것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도 요거는 유추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해주자,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의리병한테 이걸 X를 팔고 전매하고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값이 막 오르네요. 값이 막 오르니까 요거를 우리 의리 갑을 찾아가서 야, 지금 병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합의해제하면 이게 이 계약을 합의해 버리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 버리니까, 처음부터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 요건 꼭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3자는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2월이에요. 참고로 우리 이제 나중에 가시면 또 무효취소,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실 때 무효취소 문제도 나와요. 근데 무효취소가 됐을 때 이게 의리 소유자가 아니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인데 어떤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줄 때가 있죠.
그때는 보호가 돼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다. 이 원칙 하나 잘 알아두자. 네, 요거 합니다. 을이 소유자여야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기본 원칙. 근데 그러면 난리 나겠으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을 이 해제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합의 해제는 이런 게 없으니 우리 이제 법에서 아예 준용을 하면 준해서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같은 종류일 때 같은 추론을 해줘. 그래서 합의에 대해서 유추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참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는 사실 물권적 청구권은 이게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다만 이게 우리 입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해놨어. 그래서 민법 입문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근데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채권법 그리고 또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이것은 소멸시 안 걸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약 해지가 됐을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때 그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 근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냐? 부동산 같으면 등기, 동산 같으면 인도까지 받은 사람이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과 실권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용어 정도만 알고 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목으로 실권 약관이죠. 권리를 잃는다. 약관을 붙여둔 거야. 뭐냐면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당신 중도금 날짜 어기면 당신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약금은 그냥 내가 가집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권리를 잃어버리는 약관인 거죠. 실권 약관. 또 한편 이럴 수도 있어요. 잔금 날짜 안 지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붙일 수가 있어. 그것을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한편 해제 조건이 된다 그래요. 해제 조건은 해제는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인데 조건은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한다. 근데 그 날짜에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또는 잔금 날짜에 줄지 안 줄지는 불확실하죠. 그런 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권 약관이 되겠느냐인데 우리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날짜에 돈을 안 주면 그거 자체가 바로 이행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잔금과 관련해서는 잔대금은 잔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당신 잔대금 날짜 안 지키면 바로 당신 권리 잃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는 만약에 근데 그러면 자기는 등기서류 제공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등기서류를 이행 제공해서 이행식에 빠지게 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야 돼. 등기서류 제공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행시에 빠져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도 제3자 보호 문제는 생겨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두고 또 민법 총칙 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줘요. 날짜에 안 주면 그거 자체가 이행지체가 돼서 이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거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무효가 되는데 또 그걸 굳이 차고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차고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또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것도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아니, 무효가 된 걸 또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효과 측면에서만 보면 이게 맞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중도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이 채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매수인이 계약을 착오로 잘못 맺어서 버티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근데 문제는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게 하려면 아예 채무불이행이 안 되게 하면 되겠네. 근데 채무불이행이 안 되려면 채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 계약을 차고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채무가 없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따라서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한다. 조금 헷갈리는데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해제 후 차고 취소 가능 이렇게 좀 알아두자. 자, 요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해제가 나와 있는데, 법정해제와 관련해서 먼저 여기서 보실 것은, 우리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법정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할 정도가 됐을 때 절교하는 거지. 친구하고 절교하는 거지. 약속 시간 5분 늦는다고 절교하는 거 아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만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죠. 근데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봐볼 건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게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인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유동적 무효는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거죠.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거는 이제 아직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이럴 때 투기 우려 지역, 보통 서울 시내는 대부분 투기 우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세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했을 때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러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중도금 날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거래가 유효로 바뀌어서
뭐 다음 단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허가를 못 받아서 안 주는 걸 가지고 계약 해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린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어쨌거나 무효니까 채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일 때 계약 해제권 문제가 생기는데 이행지체는 일단 이렇게 보자. 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안 지켰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가 독촉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고는 독촉하는 건데 이 독촉을 하는 것의 성질이 의사의 통지라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안 줘. 그럴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해제권이 생겼다. 그리고 해제하고 안 하고는 이제 해제권자의 자유인 거죠. 그런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게 언제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요게 소위 말하는 이행거절이 되죠. 이행거절일 때는 이렇게 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갱이죠. 정갱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필요 없어. 정갱이 예들 얘기했습니다. 부패, 예복, 화한 같은 경우는 그 날짜, 그 시간에 가야 의미가 있다고. 잔치 끝난 뒤에 부패 가는 거 의미가 없죠. 예복 가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화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 있어야지. 끝난 뒤에 가는 건 쓰레기잖아요. 네, 그런 걸 정갱이다 이렇게 말한다. 정갱이 뜻이 이런 거예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요건데 요게 부패, 예복, 화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 최고하는 게 의미가 없죠. 갖고 와. 잔치 끝났는데 뭐하러 갖고 와.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자동으로 해제된 것은 아니고 해제하려면 해제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가 되려면 일단 뭐여야 된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돼야지 되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부동산 매수인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근데 이게 매수인이 거기에 붙어있는 채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갚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한테 파는 거예요. 대신 그 빚은 네가 갚아 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변제를 안 한 거야. 그랬을 때 매도인에게 어떤 계약 해제권이 어떨 때 생기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채무 인수한 거 성질은 이행인수다. 이행인수는 우리가 채권 총론 가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행인수는 어쨌거나 뭐냐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당신 대신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다 이렇게 말한다. 채권 총론 가서 좀 더 공부하자고요. 그런데 이럴 때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매수인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때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봐보시면 우리 쌍무계약에서 이행시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상대방을 이행시 빠지게 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시에 빠지게 하려면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게 이행지공인 거죠. 이행지공을
하야한다. 또 그 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치고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 구두 제공이라 그래요. 앞에 거는 이제 현실 제공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쨌거나 제공이 있어야 돼.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채권 총론이 좀 더 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됐고 2번에 보시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근데 최고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디귿번 과다 최고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받을 게 500인데 700만 원을 달라고 최고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과다한 정도가 너무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때는 제대로 된 최고가 아니다. 최고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또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그런데 3번에 최고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다. 최고가 필요치 않은 경우로서 먼저 이행거절이죠. 그래서 이걸 이행거절이라고 한다. 이행거절일 때는 최고가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행거절일 때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가 필요 없어. 또 제공할 필요도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행불능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이행거절도 마찬가지라고. 제공할 필요 없어. 아니 원래 이행치가 되려면 쌍무계약에서는 내가 제공을 해야 되지만 그쪽에서 이미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내 걸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최고 필요 없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됐고 나머지 이행거절과 관련해서 봐주시고 그 밑에 판례 봐보시면 근데 이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어. 그러면 이행거절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행 제공을 하고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행 제공을 해야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된다. 이행지체에서는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갱이 얘들은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렇게 최고를 했는데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다.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의 경우가 있는데, 546조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어지는다 이 말인 거죠. 후발적 불이익이 됐을 때, 이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행불능에서는 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취고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편 이행지체가 되게 하려면 내가 제공해야 그쪽에서 안 주는 게 이행치가 된다니까요. 쌍무계약에서. 근데 이행불능에서는 어차피 내가 제공해도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불능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행치가 되려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그 날짜에 안 주는 게 딜레이, 이행치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최고 제이스다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최고하지 않고 최고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또 이행 제공도 필요 없어. 최고 제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판례가 그 말이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쌍무계약에 대해서 이행 제공이 필요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 그렇게 되면 이 매수인이 결국 채권자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매수인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뒤에 야, 너 못 주니까 계약 해제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 그러면 이게 위험 부담에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계약 해지로 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니까 원시적 불능일 때는 원묵과 그랬잖아요. 원묵과 문제로 간다. 그래서 원시적 불이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치급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 불능은 이제 일부 무효 법리가 여기에 유추 적용이 되는데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로 다뤄요. 그런데 나머지만 가지고 유한 범죄를 의혹했다 그러면 일부 무효로 다루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신익상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하지 못하고 그 불능 부분만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때는 전부 불능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능 중에서 요게 불능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요게 진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아무 쓸데없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네. 그러면 전부 불능으로 다루자. 그래서 이때는 전부 불능이 되니까 이때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행지체일 때 하는 손해배상을 이제 여기서는 지연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손해배상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이제 이행지체일 때는 본래 채무를 이행하고 거기다가 늦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연배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원래 채무를 이행한다. 근데 이제 이행불능에서는 요게 본래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채무 대신에 다른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런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네. 예를 들면 X가 있는데 X 플러스 주면 지연배상, X 대신에 다른 손해배상을 해. 그러면 전보배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우리 이제 채무불행에서는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요게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이행불능에서는 그게 전보배상으로 바뀌니까 전보배상, 계약해제 그 외에 또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채권 충론 편에서 공부하시게 된다. 용어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이행이 가능할 땐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이행지체일 때는 빨리 이행해줘 라고 채굴을 하고 안 주면 비로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완전이행이 불가능해. 그랬을 때는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취고 없이 곧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위임계약을 맺었는데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위임계약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일을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야.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랬을 때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성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이행지체에 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수입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해결을 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에 의한 해대권 발생 문제가 있는데 이 채권자 지체에 의한 해대권 발생은 요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과거부터 논의가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 채무자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이 돼서 이걸 안 받고 있는 상태, 못 받고 있는 상태를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근데 이 채권자 지체가 채무불이행의 일종인가? 막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법에서는 규정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 아까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대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인정될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법정책임설과 같이 법정 책임설은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만, 법에서 규정해 놓은 효과만 인정해 준다 하는 게 법정 책임설이에요. 근데 법에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설로 보자면 과거의 다수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다수설인데 그때는 이런 걸 인정하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해대권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관까지 잠깐만 자세한 건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계약을 체결한 기초가 된 사정인인데 그게 많이 바뀌면 도저히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네? 그랬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범인데 이런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 해대권 이걸 인정할 것이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걸 옛날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자세한 것은 이론적으로 인정을 해. 근데 구체적으로 인정한다고는 해놓고 해제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해대권 행사. 해대권 행사는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도달하고 난 뒤에는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하면 안 되지. 구속력이 생겼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처리할 수 없다. 구속력이 생겨서 안 돼. 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잠깐 좀 보실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조건이냐 그러면 야 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엄마가 너한테 X 줄게 라고 이 약속을 해요. 뭐 증여계약을 맺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거를 너 합격하면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합격하면을 조건으로 붙인 거죠.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너 생일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설날 줄게 그러면 기한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해대 같은 일방적 행위 단독 행위에다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을 너무 불안정한 지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 또 우리 기한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인데 해제 자체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 얘기들은 민법 총칙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이해가 되니까 그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해제의 불가분성이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제는 전원이 다 해야 돼. 또 전원에게 해야 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라고 한다. 불가분성 나누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소멸해버려.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요 얘기했었는데 갑을병이 정과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랬을 때 해제를 하려면 전원이 다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전원이 다 해제를 해야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정의 계약을 해지할 때 전원에게 다 해야지 누구한테는 해지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소멸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마찬가지로 소멸해버린다. 이게 해대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대의 효과가 남아있는데 이 해대의 효과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이런 문제예요. 해대가 됐을 때 이제 우리 법에서 취소 같은 경우는 계약을 취소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해대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대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통설판례가 직접 효과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받았던 것들 원상 회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 보셨던 것처럼 제3자한테 넘겼는데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줘야 되겠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해두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채권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런데 요 판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계약 해대 효과 추장 가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예를 들면 매수인이 돈을 안 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제를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서 빨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이미 해제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니까 물권은 당연히 복귀가 된다.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인 거죠.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 나머지들 보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리 소유자가 아니면 병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자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선의하기가 따로 있을 게 없어. 선의하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제3자를 보호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해지가 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만 보호해주는 거죠. 몰랐던 제3자, 선의 제3자만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이 제3자와 관련해서 이 제3자는 어떤 사람이다?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이게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여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나와 있는데 원래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게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을 규정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이 무효야, 취소가 됐어, 해제가 돼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아. 그래서 부당이득이 돼서 반환해야 된다. 내가 낸 돈도 그쪽이 갖고 있는 게 부당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내가 받은 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내가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의자와 악의자로 나누어서 선의자는 현돈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보태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원상회복 의무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상의 복음은 뭐냐면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다. 그래서 요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의 복의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원물 반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 원칙입니다. 받은 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어. 그때 가액을 반환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새끼 친 게 있다. 그러면 새끼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으로서 매도인이 돈을 받은 거예요. 금전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뭐까지 가산해서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도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실도 반환해야 돼. 과실 반환해야 돼. 근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반환할 필요가 원래 있는 거니까 누가 쓰든지 간에 감가상각비는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시에 빠진 이후에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근데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원상회복 의무에서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네,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근데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시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행시에 빠진 뒤에는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그런데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따로 약정을 했어. 그러면 그 약정대로 간다. 근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렇게 약정을 한 거니까. 우리 이제 채권법, 계약법 들어와서는 항상 계약자의 원칙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약정대로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는데 이거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시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게 이율을 확 높여버려요. 그런데 그 법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행시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거죠. 나머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상계 문제가 있는데 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상회복에서는 과실상계가 나올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과실상계와 관련해서는 채권 총론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생기는 건데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해제를 했을 때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손해배상 의무는 551조 조문 한번 봐보시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지는 해제고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다. 별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데 우리 계약 해제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배상은 기본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공부를 했는데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일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생기는데 그때 손해배상은 이제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뭔가 금융비용, 조사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실내이익의 손해를 배상한다. 실내이익 배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이 유효일 때는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동산을 사서 전매 차익 같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행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익의 배상을 구하더라도 뭐 말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 다만 실내익 배상은 언제나 이행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익 한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우리 채권 총론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을 할 때 일단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이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걸 따로 해놨어. 또 채무불이행에서 채권 총론편에서 다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보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거대로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 밑에 판례가 계약해제했을 때 이행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게 실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실내익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이행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대와 동시행.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로 공부했죠. 전임 해무치 계약 해대가 되면 우리 원래 기브앤테이크 계약, 쌍무 계약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동시행 관계라고. 근데 그걸 청산할 때도 계약 해대에서 원상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청산하는 거죠. 청산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다. 그게 무효 취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원상 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으시고 그 다음에 해대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쭉 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대권의 특이한 소멸 원인으로서 553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시면 이게 해대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해대권은 소멸한다라고 한다. 이게 2014년도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또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뭐 원상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계약 해제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약정 해제, 약정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약정 해제권은 이런 경우에 생긴다고 했었죠. 따로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공장 지으려고 내가 이 땅 사는데 만약에 공장 건축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으면 못 받는다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라고 약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네? 그러면 그 약정으로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약정 해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근데 544조, 546조는 적용될 수 없다. 544조 내지 546조가 뭐냐면 이행지체 또 정기행위 545조가 정기행위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없겠다. 그 다음에 또 법정 해제로서 우리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약정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배치되지 않을 때는 이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얘기했는데 계약 해지는 앞으로 끝내는 거다. 장래 향하여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파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해제가 설명 1시간 또 책 체크 1시간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매년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계약 강론 증여편 들어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